지난 6월 10일 오후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피랍되었다가 풀려난 우리 국민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장기간의 피랍 생활로 인해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눈빛만큼은 안도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오직 한국 외교관만이 피랍 선원을 맞이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 함께 피랍됐던 세네갈, 인도네시아 선원이 굉장히 부러워했다 라며 한국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표했죠. 함께 피랍되었던 다른 선원들 역시 한국 대사관이 앞장서서 각 국가들의 대사관 측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각 국가의 네티즌들은 역시 이래서 국력이 강하고 봐야 하는 거구나 라며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한국의 화물선 3호 주얼리호가 대한민국 청해부대에 의해 구출된 사건도 재주목받으며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역시 끊임없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9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계은행에서 한국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긴급의료 지정국가는 세계은행의 직원이 근무지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옮겨지는 국가로서 해당 섹터에서 의료와 생활 여건이 가장 우수한 국가가 선정되는데요. 이번 C19 사태 때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높은 생활 수준을 보여준 한국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하죠. 빅토리아 커커 세계은행 동아태 부총재는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C19 대응 조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 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 라며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의료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지는 각종 뉴스를 보다 보면 사소한 소식 하나에도 한국의 국력이 상당히 강성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한국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희소식이 있어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기술 침입으로 인한 한국전쟁 발발 후 군사작전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는 이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옮겨졌기에 정확히 말하면 미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게 있었죠. 하지만 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줄곧 미군에서 나왔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통수권자,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작전권이 미국에게 넘겨져 있는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며 한탄하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수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지만 평시작전 통제권, 평작권은 한국군에게 있기 때문이죠.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에 적용되는 평작권은 1994년 12월 1일 미국이 한국에게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에 적용되는 전작권 역시 한국과 미국이 오랜 기간 논의를 하며 단계적으로 한국에게 모두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것 때문에 진행 중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연합군사훈련입니다. 미국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주동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이기에 한국에게 전작권을 모두 넘겨주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미국이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주동미군처럼 과감하게 감축하진 못해도 최소한 한국에게 작전권을 넘겨주었을 때 한국이 작전 수행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군사훈련은 C19로 인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지만 한미연합 간부교육은 5월 말부터 개시하여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미국은 과거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사시 즉시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약에 명시된 바 무기한으로 유효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져 이 조약을 원천 무효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을 시 이유 불문 군대를 투입하여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한미동맹은 혈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이득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반도의 유사시라는 구절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말 그대로 상호 방위 조약이기에 양국이 서로를 방위해줘야 하는 조약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사실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한국은 미국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미국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양국의 유사시 또는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계속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측에서는 2019년 말부터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의 내용 중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된 위기 상황에 미국 유사시라는 문구를 포함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의 대장이기 때문에 억지를 부린다면 어느 정도 미군의 입맛에 맞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지만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모두 이양된다면 미군에게 위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의 판단하에 한미연합사의 병력을 미국에게 파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의 내용 중에 미국 유사시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한국의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모두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게 유사시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내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지난 10일 미국이 한 발 물러서서 이 문구를 각서에 넣는 것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미국에게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이 그것을 도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2020년 세계의 군사력은 미국이 1위,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은 6위로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는데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즉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원 가능한 군인의 수가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2,570만 명, 군용기는 1,549대로 나와 세계 5위 수준의 동원력을 보였습니다. 국방 예산 역시 작년 대비 7.4%, 3조 4,556억이 오른 50조 1,570억 원을 자랑하여 세계 9위 수준을 보여주죠. 우리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러시아가 작년에 48조의 국방 예산을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한국이 러시아마저 제쳐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로 군사력이 강성해지고 있는 한국이 자국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주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죠.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안보 매체로 꼽히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왜 한국은 비싼 돈을 들여 KF-X를 만드는 것일까? 라는 기사를 작성하였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비싼 기체이다 라며 첫 줄부터 KF-X가 비싼 전투기임을 강조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한국은 이스라엘과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과 기술 제휴를 통해 자력 개발 못하는 부분을 채우려 하고 있으며 본질에서 볼 때 이것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국내 기업들과 나누면서 해외 수출의 길까지 열려고 하고 있다. KF-X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향후 더 고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F-50를 성공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볼 때 KF-X 역시 2026년 양산 후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을 것이다. 다른 전투기 개발과 마찬가지로 KF-X 역시 그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수많은 관측통들은 이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인도네시아의 개발 투자 자금 지연 등의 외교 정치적 문제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의 진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각종 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며 공대지 미사일인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의 한국식 변종 미사일도 개발되어 장착될 것이다. 첫 세대에는 소소한 스텔스 기능도 들어갈 것이며 이후 개선을 거치면서 더욱 강력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될 것이다. 그 결과 이 전투기는 슈퍼호넷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위치가 될 것이며 팬텀이나 F-15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상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또 다른 기사인 한국 군대 짐승 모드로 돌입한다 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이 15.8%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5번째 혹은 6번째로 높은 군사 지출국이 될 것이며 2026년이면 일본의 국방비를 뛰어넘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제2의 거북선이라 불리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군은 이제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 태평양과 전 세계 바다를 향해 진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닐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에서는 2024년까지 한국형 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만들겠다 하였습니다. 그동안 해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F-35B 탑재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드디어 추진하게 된 것이죠. 백령도 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수송함은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에 이착륙을 가능하게 만들 예정인데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한국이 수호해야 하는 바다의 범위는 좁은데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하나, 육지에 공군기지가 있으니 굳이 항공모함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 때문에 항공모함의 제작은 항상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전력과 전력이 북한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시켜 나가며 한국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한국에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 군사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미군으로부터 전차권을 완전히 이양받은 후에는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을 100% 한국의 판단만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 역시 꾸준히 증가시켜 나가다 보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법을 보여주었다. 비유령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제목이다. 칼럼은 70% 가까운 투표율 기록한 한국의 4.15 총선이 끝난 뒤 나왔다. 한국이 방역 선거에 교훈이 됐다고 호평했다. 미국은 11월 대선이 예정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급증으로 투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이다. 앞서 11일 사전투표 뒤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투표 후 지인과 길거리에서 15에서 2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다음날 인후통, 콧물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확진됐다. 지인은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투표로 인한 외출이 신규 확진자 증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아직 모른다. 투표 후 1에서 2주 잠복기를 봐야 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면서 질서 있게 투표하는 우리의 모습이 전 세계 주목을 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노출 우려와 관련해서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일단 잠복기를 고려할 때 다음 주가 돼야만 전체적인 방역 측면에서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치러진 한국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16일 분석했다. 일본과의 현안에서 강경 자세를 지켜온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반이 강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악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주요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시비를 따지는 것이었다면서 적극적인 PCR 검사 실시 등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산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아사히는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역사인식에서 일본의 엄격한 자세를 보여온 진보계 여당의 발언력이 커지게 됐다며, 한일 정부권 협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 정부에 대한 수출 규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쿄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했다면 임기 2년여를 남긴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 정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여당의 이번 승리에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승풍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이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현안 해결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후의 한일 관계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신문은 여당이 이겼다고 해서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세가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층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한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임기 5년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주당이 좌파계 여당으로는 16년 만에 총선 승리를 거두면서 문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만료까지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일 양국이 앞으로도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기존 노선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징용 문제 등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부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반일 외교 노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다른 매체에 비해 한층 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승리를 이끈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언급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여당과 지지층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일 관계 개선이 한층 멀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마이니치 신문 등은 한국 투표소의 방역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이상한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등 이례적인 선거일 풍경을 전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 후에도 감염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다중 밀집시설의 휴업을 요청했지만 일부 파친코가 영업을 하면서 원정 게임을 하는 이용자가 이어지고 있고 슈퍼마켓 등의 생필품을 사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감염이 확산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긴급사태가 선포된 후 많은 상업시설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휴업을 선택했지만 수도권의 일부 파친코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문제로 부상했다. 이용객들이 문을 연 파친코를 찾아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파친코가 감염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파친코에 휴업 요청을 하거나 휴업을 지시할 수도 있으나 이를